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미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의 변화 해서 이제 주로 유럽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공간을 이동해서 미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이제 프랑스 혁명보다 앞선 시기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수업에 가기 전에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가 있는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은 영어 단어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두 개가 좀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른쪽이 조금 더 익숙하실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메일이라든지 단어가 아무래도 오른쪽이 좀 더 친숙하실 겁니다. 그럼 왼쪽은 뭘까요? 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죠? 네, 바로 왼쪽은 영국식 영어고요. 오른쪽은 미국식 영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라고 하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영국에서 쓰는 언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라고 하고 대체로 이제 영어를 쓰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영국하고 미국이 쓰는 단어도 좀 다르다라는 사실, 뭐 아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그만큼 두 나라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영국과 미국이 차이점을 드러내게 됐는지, 두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오늘 그 부분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된 이 미국 혁명, 이 미국 혁명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도입니다. 엄청 넓죠? 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의 주도 있고 조금 저런 데도 있었구나 하는 주도 계실 텐데, 자, 이 미국이라는 나라 시작이 뭐였냐? 아마 저랑 수업했던 분들은 요 그림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영국 혁명 때 제임스 1세, 찰스 1세 막 전제 정치를 실시하면서 청교도들을 탄압했다. 요게 기억이 나십니까? 이때 이 청교도들이 어떤 탄압을 피해서 갔던 곳이 바로 이 아메리카입니다. 물론 이제 청교도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 또는 경제적으로 나 새로운 곳에 가서 돈 벌 거야 했던 사람들이 유럽에서 많이 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넘어간 사람들이 주로 이 동쪽 해안가, 아무래도 이제 지리적으로 이쪽이 좀 더 가까웠으니까 이 동쪽 해안가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쪽이 영국의 식민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주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식민지라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마치 막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걸로만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식민지라는 거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식민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는 어떤 느낌이냐? 영국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가서 여기 사람들을 지배한 게 아니죠.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이제 쫓아낸 겁니다. 쫓아내고 그냥 영국 사람들이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영국의 시즌2다. 뭐 요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3개의 식민지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너무 멀죠.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영국이 이 미국에 있는 식민지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해요. 왜냐면 또 유럽 상황도 되게 지금 복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 동부에서는 아예 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정치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13개가 있는 거예요. 주마다 하나씩. 그래서 얘네들은 영국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 자체적으로 좀 자유롭게 그 지역들을 운영을 해 나갔던 거죠. 자, 그러다가 이 아메리카라는 땅이 워낙에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리고 이 서쪽으로의 진출은 본국이었던 영국의 지원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 서쪽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프랑스하고 손을 잡고서 저항을 하게 돼요. 프랑스는 왜 인디언을 편을 들었죠? 라는 생각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영국에 하는 거는 다 딴지를 놓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이쪽 지역에서 지금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인디언들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영국을 막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어땠어요? 바로 밀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랑스하고 인디언을 쫓아내고서 이 미시시피 강의 동쪽 지역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7년 전쟁 승리 후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데, 이 7년 전쟁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 전쟁했던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에서 그때 뭐 프로이센이니 오스트리아니 막 여러 나라가 참여했던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을 7년 전쟁이라고 하고, 이 미국에서도 이 아메리카에서도 일어났던 전쟁까지도 포함을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이 아메리카에서 있었던 전쟁은 따로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영국의 관점이죠.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프랑스 인디언과 싸운 전쟁이니까. 근데 이제 프랑스 인디언 전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프랑스하고 인디언이 싸웠나?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근데 어쨌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미시시피 강의 동쪽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미시시피 강 동쪽을 비롯해서 더 서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을 영국이 방해를 합니다. 뭐 제가 PPT에 써놓은 것처럼 정말 뭐 인디언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멈추라고 한 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그냥 제가 드립을 친 거고요. 지금 7년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돈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싸운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여기저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싸움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는 별로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땅만 먹으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승차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해서 인디언이랑 분쟁을 만들어서 돈 들게 하지 말아라. 요런 생각으로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뭐라고 했느냐. 어쨌든 그 땅을 얻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너네 아메리카 식민지 세금을 좀 더 내야겠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돈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항상 돈 문제가 나오면은 결국 일이 터집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은 아니 자기들끼리 그냥 정해가지고 우리 보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요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때 나온 유명한 말이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요 말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영국에 있는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영국 의회에는 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본국 의회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래 의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각 지역의 모든 대표가 모여가지고 발언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영국 의회는 아메리카 식민지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우리 대표도 없는 데서 지들끼리 짝짝꿍을 해서 결정을 해? 야, 이거 아니지. 너 대표 없는 곳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세금 더 걷겠다고 하지 마. 라고 이제 딴지를 건 거예요. 상당히 논리적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그러면은 다른 세금은 이제 빼줄게. 대신에 너네 차에는 세금을 걷겠다. 그래서 차 판매는 앞으로 이제 동인도 회사가 다 할 건데 대신에 좀 세금이 세지롱한 거예요. 이 교과서 아래쪽에도 나와 있지만 당시 영국 사람들이 차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뭐 하루에 6잔을 마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차에만 세금을 남겨둬도 그 수입이 상당히 짭짤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메리카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차를 독점으로 판매? 거기다 세금이 이렇게 세다고? 야,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결국 식민지 주민들의 결정은 뭐였겠습니까? 네, 더럽고 치사해서 차 안 마신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하루 6잔씩 마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차를 한 번에 끊겠습니까? 근데 차를 안 마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대신에 이제 대용품을 찾았죠. 그게 뭡니까? 네,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인들이 먹는 커피, 우리가 아메리카노라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림에 보시면은 조금 이제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차를 안 먹겠다고 선언하면서 영국에서 온 차를 실은 배에서 이 차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에다가. 야, 이거 안 먹어! 이러면서 막 지금 던지고 있는 일종의 폭동이죠. 근데 차를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인디언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인디언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왜 이 식민지 사람들과 한편이 됐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네, 변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디언으로 변장까지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차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고요. 이 미국 혁명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 시작점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보스턴에 가면은 이 보스턴 차 사건 때의 그 배, 막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어요. 뭐 실제 그때의 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바다에 이제 이게 전시가 돼 있고 안에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꾸며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식민지에서는 13개 주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륙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서 자, 우리가 영국 의회에다가 우리의 불만 사항이 뭔지를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식민지 사람들은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본국에서 우리가 뭐가 불만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뭐 한 요런 정도의 생각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영국에서는 오히려 군대를 이제 추가로 투입을 하면서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국에 전투까지 하게 돼요. 당시 이제 이 식민지 사람들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어서 자기들이 직접 이제 무기를 구해가지고 스스로 무장을 하는 이런 거 이제 민병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민병대와 영국군이 충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식민지 사람들은 야, 이거 대화로 안 되겠다. 한번 붙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 1775년에 독립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영국이 유리했어요. 왜냐면 이제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군대조차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이제 민병대라고 해서 싸우잖아요. 이 민병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적으로 조직을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과 전술 이런 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영국은 유럽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되게 풍부하고 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하면 또 영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싸움은 사실 어차피 영국이 이기겠네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처음만 해도. 자, 그런데 유럽에서 이 프랑스가 등장합니다. 이 프랑스는 아시잖아요. 영국이 하는 거는 일단 다 간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을 어떻게든 딴지를 걸고 싶어 하는 나라. 그래서 이 프랑스가 이 식민지 요청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반대편에 서게 됩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저번에 프랑스 혁명의 배경할 때 루이 16세가 전쟁에 너무나도 많은 돈을 써가지고 결국 3부회를 소집을 하잖아요. 그때 그 전쟁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미국의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PPT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프랑스가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정작 이제 미국 좋은 것만 시켰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프랑스가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스페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네덜란드도 참전을 하고요. 그래서 원래 또 잘 나가면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식민지를 지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점차 전세가 역전이 돼요. 특히 이제 영국에서 어떤 전쟁을 지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민지로 건너와서 살고 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령관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식민지의 군대도 어느 정도 전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상황은 영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불을 지핀 사건이 있어요. 바로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상식이라는 책입니다. 교과서에도 이제 143쪽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자극적인 글을 좀 뽑아오긴 했지만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이 식민지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떳떳한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게 중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그래, 우리 독립해야 돼. 우리 영국 안에서는 너무 자유롭지 못할 거야. 막 이런 식의 생각이 엄청나게 확산이 되면서 결국에는 독립선언문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약간 3.1운동 때 막 독립선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독립한 건 아니지만 우리 독립할 거야 라고 선언을 딱 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일단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리 중에 뭐가 있다?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권리를 정부가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 정부를 없애고
우리의 어떤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는 기존에 있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어. 이런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돼요. 그리고 이 독립선언문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됐을 때 그 프랑스 혁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결국 이 독립전쟁은 여러 과정에 거쳐서 마지막 요크타운 전투에서 영국이 패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1783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미국이 독립했다라는 걸 승인하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을 달성한 미국은 이제 새롭게 어떤 정부를 구성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의에 들어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기 이전처럼 우리가 13개의 각각 독립적인 주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가자. 각자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어떤 연합정부로 그냥 가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혼란이라든지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권력이 13개로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합쳐지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장이 나오게 되냐면은 아니다. 우리가 각각 13개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가 있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의 의견을 권력이 이제 분산됐다 그래서 이제 분권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후자의 주장을 13개의 주가 독립성을 가지면서도 그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방체제라 그래서 연방주의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현재 미국이 바로 연방주의죠. 자, 그래서 결국 연방 헌법을 87년에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헌법의 내용, 당연히 이제 연방제를 결국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를 하나를 구성하기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권재민의 원칙을 확인해요. 주권재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권이 이제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밝힌 원칙이죠. 그리고 삼권 분립의 형태로 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뭐 삼권 분립이라는 용어는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과거에 몽테스키에가 주장했던 원칙이고요. 행정과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그래서 그런 권력을 분산시킨 정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헌법에 입각해서 결국 1788년에 민주공화국이 수립이 되는데 이런 식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때가 이제 세계 최초로 수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당선됐던 인물이 바로 워싱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미국의 정치 중심지는 워싱턴 DC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은 일단 독립전쟁 과정에서 이 식민지의 군대가 되게 오합지졸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병대에 불과합니다. 근데 얘네들을 이끌고 이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면서 전쟁에 승리했던 사령관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전쟁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했을 때 이 선거인단들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뽑힌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 이 사람이 다 했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는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이 당시 처음 있는 직책이다 보니까 다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왕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우도 왕처럼 대우를 했고요. 워싱턴 스스로도 자기를 좀 왕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워싱턴은 자기한테 정해진 임기가 끝나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칼같이 내려왔어요. 사실 더 했어도 당시 분위기에서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워싱턴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만약에 이때 워싱턴이 나 좀 더 해도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몇 년 더 했으면은 아마 그 뒤로도 등장하는 미국의 대통령들은 예전에 워싱턴도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자신의 임기를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독재자들이 나왔을 확률이 있죠. 근데 첫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첫 단추를 잘 꿰맸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칭송하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인기 순위 누가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까 하면은 지금도
2위 혹은 1위로 꼽히는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럼 이 1위는 누굴까요? 1위는 바로 링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링컨과 워싱턴이 1, 2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이 미국의 탄생은 단순히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났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그 중남미 쪽에 뭐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독립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미국 혁명의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이제 핵심이라고 한다면 역시 이 미국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전체적인 순서도 당연히 아셔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영국하고 어떤 이유로 틀어지게 됐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